19세기 국민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사람들은 농민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살아가기 위해 선량함과 잔인함이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었다. 톨스토이는 이러한 계층 간의 갈등 혹은 사회적 갈등을 자신의 작품 속에서 사랑, 용서, 구원이라는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실린 톨스토이의 작품들 속에는 문제의 해결을 사랑과 용서를 통해 해결하려는 그의 평화적인 인생 철학이 잘 드러나고 있다. 특히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는 톨스토이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사람이 어디에 기반을 두고 살아야 하는지를 제시해주며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일깨워주고 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19세기 러시아 문학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문호 레프 톨스토이의 단편집입니다. 소담 출판사. 이 책에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외에도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 인간에게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 바보 이반, 촛불 등 톨스토이의 걸작 7편의 단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촛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촛불. 이 이야기는 지주가 행세하던 시절의 일이다. 그 무렵에는 지주도 여러 형태가 있어서 죽음과 신을 인식하고 남을 불쌍히 여기는 자가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는 짐승이나 다름없는 자도 있었다. 그 중에서도 제일 못된 자는 시궁창에서 빠져나와 우연히 귀족 행세를 하게 된 농노 출신의 관리인들이었다. 이런 자들 때문에 농민들의 생활은 매우 궁핍했다. 어느 지주의 영지에 그러한 관리인이 나타났다. 농부들은 소작료 대신 영주의 땅에서 일을 하였다. 땅은 얼마든지 있었고 토질도 좋았으며 물도 초원도 숲도 울창하여 그만하면 지주나 농부 모두에게 부족함이 없었다. 그런데 그 땅의 지주는 다른 영지에서 일하던 머슴을 관리인으로 채용했다. 이 관리인은 권력을 움켜쥐고 농민들의 머리 위에 앉아 군림하기 시작했다. 그도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아내와 이미 출가한 딸이 둘이나 있었고 돈도 어느 정도 모았으므로 그렇게 못되게 굴지 않아도 살 수 있었는데 욕심이 너무 지나쳐 죄를 지었다. 우선 이 관리인은 농부들에게 정해진 일보다 더 많은 일을 시켰다. 벽돌 공장을 세워 남녀를 막론하고 혹사시키고 만들어낸 벽돌을 팔아먹었다. 농부들은 모스크바에 있는 지주를 찾아가 불만을 호소했으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지주는 도리어 농부들을 그냥 되돌려 보내고 관리인의 권한을 빼앗으려고 하지 않았다. 관리인은 농민들이 지주에게 갔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에 대해 분풀이를 하기 시작했다. 그로 인해 농부들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고 게다가 농부들 중에서도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생겨났다. 그들은 관리인에게 동료를 밀고 하여 서로를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였다. 이래서 농부들의 단결은 무너지고 관리인은 더욱 포악해졌다. 날이 갈수록 관리인의 행포는 더욱 심해져 마침내 농부들은 이 관리인을 사나운 맹수처럼 무서워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관리인이 말을 타고 마을을 지나면 마치 늑대를 피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그의 눈에 띄지 않게
아무데나 몸을 숨기는 것이었다. 관리인은 그걸 알아채고 모두들 자기를 무서워한다는 것에 더욱 심술을 부리며 가혹하게 노역을 시키고 괴롭혔다. 그래서 농부들은 아주 심한 고통을 겪었다. 그 당시에는 그런 악독한 관리인을 죽여버리는 경우도 있어서 이곳 농부들도 이해간에 의논하기에 이르렀다. 그 중에 비교적 용기 있는 자가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언제까지 저 관리인에게 굽실거리고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죽느니 차라리 저런 놈을 죽여 없애버립시다. 부활절 전날 농부들은 숲속에 모였다. 관리인이 지주의 숲을 손질하라고 지시했던 것이다. 점심시간에 한자리에 모였을 때 의논이 시작되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런지 저놈은 우리를 뼈까지 말릴 작정이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쉴 틈 없이 일을 시키며 우리를 괴롭히지 않는가 말이야. 게다가 조금만 제 놈의 맘에 안 들어도 두들겨 패니 세모는 매를 맞아 죽었고 안이심은 족쇄에 채워져 곤욕을 당하지 않았나. 대체 무엇을 더 기다린단 말인가. 오늘 저녁 여기 와서 또 행패를 부리면 말에서 끌어내려 도끼로 내리치면 일은 끝나는 거야. 그리고 어딘가에 개처럼 매장하면 누가 알 게 뭐야. 다만 모두 마음을 합해 이 일을 입 밖에 내지 않기로 약속해야 해. 바실리 미나예프가 말했다. 이 사람은 누구보다도 관리인을 저주하고 있었다. 관리인은 매주 미나예프를 때리고 그의 아내마저 빼앗아 자기 집 식모로 만들어버렸던 것이다. 이렇게 농부들은 결정을 내렸다. 저녁이 되자 관리인이 왔다. 그는 말을 타고 나타났는데 오자마자 벌목을 잘못한다고 트집을 잡기 시작했다. 그리고 베어놓은 나무더미에서 보리수 한 그루를 찾아냈다. 나는 보리수 가지를 베라고 하지 않았어. 누가 베었나? 빨리 말하지 않으면 모조리 매질을 하겠다. 그리하여 누가 맡은 자리에 보리수가 있었는지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누군가가 시돌이 있는 쪽을 가리켰고 관리인은 시돌의 얼굴을 피투성이가 되도록 구타했다. 그리고 바실리도 나무의 양을 적게 베었다는 이유로 채찍으로 맞고 나서야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날 밤 농부들은 다시 모였다. 거기서 바실리가 입을 열었다. 그래, 당신들도 사람이요. 날 짐승만도 못해 맞서자 해치우자 하고서는 막상 그놈이 나타나면 달아나 버리니 꼭 매 앞에 참새 같아. 동료를 배반해서는 안 돼. 무슨 일이 있어도 해치워야 해. 하다가 막상 매가 나타나면 모두 숲속으로 숨어버리니 그러니까 매란 놈은 눈독을 들였던 놈을 잡아 족치는 거야. 매가 날아간 다음에야 참새들은 나와서 또 하나 없어졌군. 누가 없어졌나? 바니카야. 그놈은 그런 꼴을 당할 만해. 그럴 만한 까닭이 있어 라고 하지. 당신네들이 꼭 그렇소. 배반하지 않겠다고 했으면 정말 배반하지 말아야지. 그놈이 시도를 구타할 때 여러분들은 일제히 그놈을 처치해 버렸어야 한단 말이오. 배반 않겠다, 해치우자 하고도 매가 덤벼들면 행여나 다칠세라 도망쳐버리니. 농부들은 점점 더 그런 말을 자주 했고 마침내 관리인을 죽이기로 결정했다. 순한 일의 관리인은 농부들에게 지시하여 부활제를 위해 밭을 갈아 보리씨를 뿌려야 한다고 했다. 농부들은 해도 너무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순한 일에 바실리 집 뒷땅에 모여 또 의논을 했다. 저놈이 하나님을 잊고 있으니 이런 일을 하려고 하지. 정말 해치워야겠어.
어차피 죽을 목숨 아닌가. 그때 표트르 미에프가 왔다. 그는 점잖은 사람으로 지금까지 농부들의 모임에 잘 나오지 않았는데 이날 처음으로 나와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다음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은 큰 죄를 지으려 하는군요.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요. 목숨 하나 해치우기는 간단하지만 자신들의 목숨은 어떻게 될 것 같소? 물론 그놈이 하는 일은 옳지 못해요. 우리가 손을 쓰지 않더라도 큰 벌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요. 여러분들은 참아야 하오. 바실리는 이 말을 듣고 있다가 화가 치밀어 분통을 터뜨렸다. 사람을 죽이는 것이 죄라고? 사람을 죽이는 건 물론 죄가 되지만 그놈이 인간인가? 착한 인간을 죽이는 것은 분명 죄가 되지. 그러나 그런 개만도 못한 인간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인간을 위해서 미친 개는 죽어야 해. 그놈을 죽이지 않으면 죄만 커질 뿐이야. 놈이 사람을 괴롭힌 생각을 하면 치가 떨린다고. 만일 이 일로 고초를 당한다 해도 사람들을 위한 일이야. 모두들 우리에게 고맙다고 할걸. 우리가 당하고만 있으면 놈은 우리를 모두 죽이고 말 거야. 이봐, 자네는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어. 그리스도의 축제일에 일하러 가는 것은 죄가 더 적을 것 같은가? 그렇게 말하는 자네도 일하러 가지 않을걸? 그러자 표트르가 말을 받았다. 나가려 하지 않다니 밭을 갈라고 하면 가야지. 누가 나쁜지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니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돼. 나는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야. 만일 악을 악으로 없애라고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본을 보여주셨을 것이나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은 그게 아니야. 우리가 악을 악으로 대하려고 하면 그 악은 우리에게 되돌아오지. 사람을 죽이는 것은 쉽지만 그 피는 자신의 영혼에 달라붙네.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자신의 영혼을 피투성이로 만드는 일이야. 자신은 악한 인간을 죽였고 악을 뿌리 뽑았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은 더 큰 악을 자기 마음에 끌어들이는 결과가 되네. 재난은 참는 게 최선이야. 그러면 그 재난은 스스로 물러나게 마련이니까. 결국 농부들은 의논의 결말을 보지 못하고 헤어졌다. 의견이 분분하여 바실리처럼 생각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끔찍한 죄를 짓지 말고 더 참아보자고 하는 자도 있었다. 농부들이 축제 첫날의 축하 행사를 끝마치고 나자 반장은 서기와 함께 와서 관리인 미하일 세면으비치의 명령이라며 내일 모든 농부는 보리씨를 뿌리기 위해 밭을 갈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장은 서기와 같이 마을을 돌아다니며 내일은 모두 나와 밭을 갈아야 한다고 말하고 다녔다. 한 조는 강 건너편을, 다른 조는 길가 밭에서부터 시작하라고 알려주었다. 농부들은 내심 화가 치밀었으나 그 명령에 반항할 용기는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모두 갱이와 삽을 들고 나가 밭을 갈기 시작했다. 교회에서는 아침 예배 시간을 알리는 종이 울렸고 사람들은 어디서나 부활절을 축하하고 있는데 이곳 농부들만 밭을 갈면서 일하고 있었다. 관리인 미하일 세면으비치는 아침 늦게 일어나 밭일을 살피러 나갔다. 관리인의 아내와 축제일을 위해 다니러 온 과부가 된 딸은 모양을 내고 하인에게 마차를 준비시켜 예배에 참여하고 돌아왔다. 하녀가 찬물을 끓이는 주전자 사모바르에 물을 끓이자 미하일 세면오비치가 돌아왔다. 그리고 식구들은 같이 차를 마시기 위해 자리에 앉았다. 미하일 세면오비치는 차를 마신 다음 파이브에
불을 붙이며 반장을 불렀다. 그래, 농부들은 밭에 내보냈는가? 네, 보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두 다 나왔습니다. 제가 지시를 하여 구역을 지정해 주었습니다. 구역을 정해준 건 잘한 일이야. 그런데 일은 제대로 하는지 모르겠군. 잠깐 둘러보고 오게. 정오가 지나면 직접 가서 볼 테니까. 한 제사치나를 둘이서 갈도록 하고 눈가림으로 하지 않도록 일러두게. 만일 경작이 잘 되지 않은 부분이 발견되면 축제일이라도 용서하지 않을 테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반장이 나가려고 하자 미하일 세면노비치가 다시 그를 불러 세웠다. 그를 불러 세우기는 했으나 머뭇머뭇 어떻게 말해야 좋을지 한참을 망설이다가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그 도둑놈들이 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는지 자네가 좀 알아보게. 누가 어떤 흉을 보고 무슨 말을 하는지 내게 자세히 알려줘. 나는 그놈들을 잘 알고 있어. 놈들은 일하기 싫어하고 게으름이나 피우니까 먹고 마시고 노는 것만 좋아하고 밥갈이 시기를 놓치면 큰 차질이 온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하든 놈들이 짓거리는 말을 들어보고 내게 말해주게. 나는 그걸 알아둘 필요가 있거든. 자, 어서 가보게. 그리고 모든 사실을 숨김없이 내게 말해야 해. 알겠나? 반장은 돌아서서 밖으로 나가 그는 말을 타고 농부들이 일하는 밭으로 갔다. 관리인의 아내는 반장과 나눈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남편에게 다가와 애원했다. 그의 아내는 부드러운 마음의 소유자였으므로 남편을 달래면서 농부들의 편을 들었다. 여보, 미센카, 그리스도의 대축제일이니 죄된 일을 하지 마시고 농부들을 쉬게 하세요. 미하일 세면노비치는 아내의 말은 들은 척도 안 하고 비웃기만 했다. 당신 한동안 풀어줬더니 아주 건방지게 구는데 관계없는 일에 함부로 참견하지 마. 미센카, 나는 당신의 일로 흉한 꿈을 꾸었어요. 부디 제 말대로 농부들을 쉬게 해주세요. 왜 이래? 안 된다면 안 되는 줄 알지. 배고픈 줄 모르고 지내니까 채찍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나 본데 조심해. 세면노비치는 잔뜩 화를 내면서 불이 붙은 파이프를 아내의 입에 들이대며 자기 방에서 쫓아내고 식사 준비나 하라고 일렀다. 미하일 세면노비치는 어묵, 고기만두, 돼지고기, 양배추 스프와 새끼 돼지구이, 우유국수를 먹고 버찌로 담근 술을 마시고 디저트로 파이를 먹었다. 그리고 하녀를 불러 노래를 시키고 자기는 기타를 치기 시작했다. 미하일 세면노비치가 매우 기분이 좋아 기타를 퉁기며 하녀와 함께 웃음을 나누고 있을 때 반장이 들어와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한 다음 밭에서 살펴보고 온 일을 보고하기 시작했다. 그래, 열심히 하고 있던가? 오늘의 책임량은 다 하겠던가? 네, 벌써 절반 이상이나 갈았습니다. 빠뜨린 데는 없고? 없었습니다. 모두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흙도 곱게 다지고? 네, 부드럽게 잘 다져서 마치 양귀비씨를 뿌려놓은 듯 합니다. 관리인은 잠자코 있다가 다시 물었다. 그래, 내 말은 없던가? 욕하지? 반장은 망설이며 입을 열지 못했다. 미하일 세면노비치는 들은 대로 모두 얘기하라고 다그쳤다. 모조리 말해. 괜히 딴말하지 말고 놈들이 말한 대로 털어놓으면 되네. 사실대로 말해주면 상을 주겠으나 뭐든 감추면 매질이 있을 뿐이야. 야, 카투사, 이 친구에게 보드카 한 잔을 주어라. 용기를 내게 해야지.
하녀가 나가더니 보드카를 가져와 반장에게 주었다. 반장은 인사를 하고 쭉 들이킨 다음 입을 닫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할 수 없지. 내 잘못이 아니잖아. 저렇게 다그치니 다 털어놓을 수밖에. 그렇게 생각하고 반장은 말문을 열기 시작했다. 모두들 불평을 하고 있더군요. 그래? 뭐라고들 하던가 이야기해보게. 모두 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관리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관리인은 소리내었기 시작했다. 그래, 그런 말을 어떤 놈이 하던가? 모두들 그렇게 말합니다. 순결하지 못한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관리인은 다시 웃었다. 좋아, 그건 그렇고 하나하나 말해보게. 바실리는 뭐라고 하던가? 반장은 자기 동료들의 이야기를 나쁘게 말하고 싶지 않았으나 바실리와는 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다. 바실리는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심한 욕을 했습니다. 그 작자는 관리인이 반드시 비참하게 죽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잘들 하는군. 그놈은 그러면서도 왜 나를 죽이지 않지? 아무래도 도리가 없는 모양이군. 좋아. 바실린 내 놈하고 당장 계산을 하지. 다음에 치슈카는 그놈도 역시 뭐라고 했겠지? 네, 모두 나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해봐. 입 밖에 내기가 거북해서 어떻게 겁낼 것 없어 어서 말해봐. 모두들 배가 터져 창자가 튀어나왔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미하일 세면우비치는 신이 난 듯 크게 웃었다. 두고 보자. 어느 쪽이 창자가 먼저 터질지. 그 다음은 누구였지? 치슈카인가? 누구 하나 좋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욕을 하고 협박조의 말을 했습니다. 그럼 표트로 미에에프는 그놈은 뭐라고 했지? 그놈도 틀림없이 욕을 했겠지? 아닙니다. 미하일 세면우비치님, 표트르는 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다는 거지? 네, 농부들 중에서 그 사람만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과는 확실히 다른 데가 있는 놈입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글쎄,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 모두들 놀라고 있습니다. 대체 어떻게 했기에 그래? 정말 이상할 뿐입니다. 제가 가까이 다가가자 그 사람은 트르키는 언덕에 경사진 땅을 갈고 있었습니다. 더 가까이 가보았더니 누군가가 아주 가늘고 고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다 쟁기 손잡이 사이에서 무엇인지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작은 불빛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바짝 가까이 가서 보니 5코 페이카짜리 초를 쟁기에 가로대에 고정시켜 놓았는데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새 옷을 입고 부지런히 밭을 갈면서 부활제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쟁기의 방향을 바꿔도 촛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는 앞에서 쟁기를 획 돌리고 아무리 빨리 밀고 나가도 촛불은 꺼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 그 사람은 뭐라고 하던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보자 예수께서 부활하셨네 하고는 다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럼 대체 자네는 그에게 무슨 말을 했나?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농부들이 몰려와서 미에예프는 부활제에 일을 했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를 드려도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면서 놀려댔습니다. 그래, 그는 뭐라고 하던가? 그저 그는 땅에는 평화, 사람에게는 행복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했을 뿐 다시 쟁기를 잡고 말을 재촉하면서 가는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촛불은 여전히 그대로 타고 있더군요. 관리인은 웃음을 멈추고 기타를 내려놓은 다음 고개를 떨구고 그대로 앉아있더니 하녀와 반장을 물러가게 하였다. 그러고 커튼 뒤로 가서 침대에 드러누워 한숨을 쉬며 신음소리를 냈는데 그것은 마치 짐을 실은 수레가 내는 소리 같았다. 그때 그의 아내가 들어와 말을 걸었으나 대답은 하지 않은 채 내가 졌어. 끝장이야. 이제는 내 차례가 왔어. 하고 말할 뿐이었다. 아내는 남편을 달래 말했다. 여보, 지금이라도 농부들에게 가서 그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세요. 그러면 아무 일도 없을 거예요. 지금까지는 더 심한 짓을 하고도 태어나더니 이번에는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지 모르겠군요. 아, 이젠 끝장이야. 그자가 이겼어. 아내는 그에게 외치듯 말했다. 빨리 나가서 농부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세요. 모든 일이 잘 풀릴 거예요. 어서 가세요. 곧 말을 준비하라고 하겠어요. 말이 준비되었다. 아내는 밭에 나가 농부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남편을 설득했다. 미하일 세면느비치는 말을 타고 들로 나갔다. 마을 어귀에 도착하자 한 농부의 아내가 마을의 울타리 문을 열어주어 마을로 들어갔다. 관리인이 나타나자 어떤 사람은 뒤뜰로, 어떤 사람은 집 모퉁이로, 어떤 사람은 채소밭으로 도망쳤다. 마을을 빠져나가 출구 쪽에 이르렀다. 문이 잠겨 있었는데 말을 탄 채로는 문을 열 수가 없었다. 관리인은 문을 열라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 말에서 내려 스스로 문을 열고 다시 말을 타려고 한쪽 발을 등자에 올려놓고 안장에 걸터 앉으려는 순간 말이 돼지에게 놀라 울타리에 부딪히고 말았다. 그러자 몸이 무거운 관리인은 안장에서 몸을 가누지 못하고 말에서 떨어져 울타리에 배가 부딪혔다. 그런데 그 울타리엔 한쪽 끝이 뾰족하고 길게 튀어나온 말뚝이 있었는데 관리인은 그만 이 말뚝에 배가 걸렸다. 그리고 배가 찢기면서 땅바닥으로 뒹굴었다. 농부들이 밭에서 돌아와 문가에 이르자 말들이 콧김을 뿜으며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자세히 보니 거기에 미하일 세면느비치가 넘어져 두 팔을 벌리고 눈을 부릅뜬 채 창자가 터져 나왔고 피가 웅덩이처럼 고여 있었다. 땅이 피를 빨아들이지 않았던 것이다. 농부들은 깜짝 놀라 말을 뒤로 물러서게 했다. 그러나 표트로 미의 예프만이 말에서 내려 관리인 옆으로 가서 이미 죽었음을 확인하고 그의 눈을 감겨주고 수레에 말을 메어 시체를 관에 넣어 아들과 함께 지주의 저택으로 갔다. 지주는 이 모든 사정 이야기를 듣고 농부들에게 다음부터는 부역을 시키지 않았으며 소장료만 내도록 했다. 농부들은 하나님의 힘은 죄에 있는 게 아니라 선에 있음을 깨달았다.